그러면 기술 마케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의 기술이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을 때 기술 평가는 했죠, 교수님. 네. 기술 평가에서 했으면 알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기술경영학 협동과정을 들어오려고 했을 때 교수님하고 면접을 볼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여기에 왜 들어왔나? 그랬을 때 제가 했던 게 기술 베이스로 담보를 가치를 산정해서 그 담보를 베이스로 여신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것이 은행에 접목시켰을 때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는 과를 잘못 찾아왔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리고는 말았는데 이 기술의 특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우리 커리상 앞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정말 뛰어난 기술이야. 그러니까 그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구글이 개발한 엔진이 있었어요. 처음에 구글이 개발한 엔진이 있었는데 국내에 구글이 개발한 엔진보다 0.0002초가 빠른 엔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 구글보다 0.002초가 빠른 엔진이야. 좋지 않아? 했더니 그 엔진의 값은 얼마겠어요? 빵이에요. 그 가치는 없는 거예요. 0.0002초를 누가 체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기술은 가치가 빵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얘네들보다 알고리즘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왜 이 기술이 빵이야? 그 가치는 없는 거죠. 평가상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0.002초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넷플릭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넷플릭스는 계속 넷플릭스를 추천하는 거를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를 해서 잘한 거에 대해서 심지어 상금을 주고 그거를 논문을 게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과감하게 넷플릭스를 이제 케이스 분석을 하면서 넷플릭스에서 추천 알고리즘과 또 넷플릭스의 그 긴 롱테일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은행 쪽이고 그 파이낸스 쪽이다 보니까 주가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넷플릭스가 그 소위 말하는 창조적 파괴자로 블록버스터를 부셔버리고 블록버스터가 아니에요. 이름이 뭐지? 블록버스터죠. 그 가게 이름 자체가 부셔버리고 우편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똑같은 문제가 VOD 상에서 생기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그 와중에 넷플릭스는 아시아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처음에 미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남미로 갔을 때 약간 고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성공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아시아에 온다라는 거야. 아시아의 시장적 특수성이 있는가? 그럼 그 특수성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그 기술은 어떻게 되는가? 사야 되는가?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똑같이.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담화가 너무 커요. 은행 같은 경우도 1년에 유지되는 비용만 2천억이에요. 은행이 1년에 버는 게 한 1조? 그 정도 되는데 그냥 영업이익을 하면 4조입니다. 4조 중에 2천억이니까 0.5% 정도의 코스트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아니구나. 0.5%가 아니죠. 5%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코스트가 엄청 들어가는데 그건 유지비고 캐펙스로 들어가는 거는 조 단위로 또 들어가요. 근데 그게 문제는 주기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예요. IT 베이스로 기반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뜨고 있는 업체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딩 서비스가 그래서 아마존이 뜨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마존이 아마존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나온 클라우딩은 너무 싸. 그리고 추가를 하는데 고민이 없어. 넷플릭스가 고민 안 한 이유도 아마존이 있어서 고민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트래픽이 확 늘어나면 아마존에서 서버를 늘리면 돼요. 자기는 전혀 고정비가 들지 않고 변동비만 가져가는 아이디어란 형태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술엔 수명이 있습니다. 듀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을 하는데 너무 빨리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술은 오래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과 교수님들의 미시나 거시 강의는 20년 동안 그대로 갈 수 있지만 김준우 교수님의 강의는 매 학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섹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기술 개발의 특성.
또 기술 개발의 특성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술은 A 기술인데 만들고 보니 B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C가 나오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면 그건 다 코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스트.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 센터로 인식을 하게 돼요. R&D는 코스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접는 거죠. 접거나 이제 사업 자체가 넘어지거나 이런 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 기술 가운데서는 10%가 남는다고 하는데, 개별 기업으로 갔을 때는 10%도 사실은 남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술은 쓰지 못하고 쓰잘데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매일 은행장 앞에 보고서를 만듭니다. 어떨 땐 한 건, 두 건 만들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사장돼 버리고 말죠. 은행장 읽고 그냥 딱 하는 거예요. 은행장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지지 않죠. CEO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휴먼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건수의 한 60%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죠. 1년에 그 특허 유지료가 한 26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용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은 특허를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 유지료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CIO나 CTO가 결정을 못 해요. 이거 역시 오야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 이걸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시장에다 공개를 할까? 아니면 갖고 갈까? 결국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냥 해왔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EO 코스트, 그러니까 에이전시 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영학 개론인가에서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인 비용이라고 경제학에서 나오나요? 그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A를 원했는데 B가 나왔을 때 이 B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코스트를 투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장되고 맙니다.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B라는 기술이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투자를 합시다. 그리고 뭘 해서 성공을 하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이 까이죠. 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책임질 거냐.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로 해서 수익을 벌어들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CEO가 결정해주고 CEO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그 사례, 그 숙제, 개인별 과제를 했을 때 나왔던 로지소프트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 마케팅을 잘했던 사례로서 나왔던 이런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뭐 뿌려드릴 때 한번 보세요. 사례 한번.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워낙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셨다면 오늘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드로이드 공부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기술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기술을 팔 것인가 혹은 어떠한 기술을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기술을 샀든지 팔든지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우리 포지셔닝상 어떤 기술을 얼마큼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코스트입니다. 얼마 정도의 가격이 필요한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내야 되는가. 아까 대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평등주의예요. 평등이 벗어나는 거를 눈꼴실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4%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에 가자마자 얘기를 해요. 우리 옆집 아줌마가 4%를 받았다. 나도 4%를 달라. 근데 그 아줌마는 신용이 되게 좋았고 신규 대출이 없었고 나는 한도를 가득 채워놨는데 와서 4%짜리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 줬을 때 어떻게 하냐. 금감원에다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진행을 할 때 야, 그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지 그런 거 없이 쟤네는 얼마에 샀어. 경쟁업체는 얼마에 샀어. 그 기준만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저도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고객이 1000명이라면 가격은 1000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로 기술이 1000개가 있을 때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 100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지만 다른 기업한테는 10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노리고 자 모든
하나의 기술의 모든 가격, 회사마다 가격이 다르다면 뭔가 아비트리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기술의 다른 가격. 이건 딱 우리 경영학과에서 좋아하는 아비트리지.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특허 괴물이에요.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특허 괴물이 탄생한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냥 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수를 했을 경우에 돈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아주 간단한 이 로직을 가지고 특허 괴물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 필요로 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술가치 평가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내가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의 이 기술이 필요한 건데 상황이 바뀌면 그 기술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을 여기서 이제 사야 되는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팔아야 될 때하고 똑같습니다. 사업화 여력이 없거나 만들었는데 야 이거 접어 이렇게 됐을 때 기술은 팔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기술을 코스트를 했어요. 코스트를 뭐 100을 투자를 해서 기술 A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이 경제 원리에 따라서 사고 파는 시대에 수요자 공급자 간에 연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마케팅 학계에서 얘기했던 그 마케팅이라는 거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대상이 특정화된 기술이고 기술이라는 것은 평가하기가 어렵고 측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코스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죠.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이냐 아니면 구매냐? 그리고 보유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과 박사과정들이 많이 하는 게 특허 포트폴리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널려 있는 특허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특허를 일단 모든 시장은 특허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든 시장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건데 세상의 모든 특허를 태그를 달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500인가 뭐 아무튼 한대요. 그게 있어요. 그거를 CD롬을 사서 워크스테이션에다 집어넣어요. 그 태그를 다 달아서.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논문 자료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논문의 소스는 여기서 해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봐야지 라고 신나서 워크스테이션 구비를 해서 했어요. 문제는 이 워크스테이션을 돌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난항에 봉착한 한 명의 박사과정도 있습니다. 기존 개념들과의 연계입니다. 기술 마케팅, 사업화, 하이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게 좀 섞여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섞여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협동 과정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술 경영 자체가 경영학도 그렇듯이 사실은 하이브리드죠. 좋은 말로 어감상 좋은 건 하이브리드.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잡종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래 급하니까이라는 게 저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당장 써야 되거든. 당장 써야 되는 기술인데 이게 뭐 이렇게 학문적 체계를 갖춰서 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쓰고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성공 사례도 나오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기술 마케팅이라는 거 역시 그냥 일반 마케팅으로 썼더니 뭔가 다른 거예요. 필요한 게 다르고 해야 될 기술이 다르고 해야 될 코스트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정립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이테크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기술 사업화나 기술 마케팅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호하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역시 지난번에 이제 갤럭시 노트에서 나왔던 와콤이라는 디지타이너 기술 요거 사례 연구로 꽤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UX 쪽에서도 펜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사실은 무시를 했죠. 예, 무시를 했었고 펜이 과연 쓸모가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쓸모가 있는 거였죠.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펜이 너무 현찮았던 것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 잘 되다 보니까 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됐었던
그런 걸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실패 사례였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실패를 했어.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왔을 때 실패를 딛고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 성공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기업들이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실패가 안 알려지는 이유는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거는 안 알리고 신문에 나는 건 성공한 사례들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잘 만든 자료 중에 하나예요.